안녕하세요. 커리어는 직선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커넥팅 더 다츠 팟캐스트 진행자 UNC 채플힐 정책학과 김재현 교수입니다. 오늘 모신 이번 시즌 7번째 게스트는 메타 영국 런던 지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김율리 님입니다. 율리 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되게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좀 많이 독특한 이름이긴 하죠. 근데 검색해보면 몇 명 나오더라고요. 네네. 율리님의 양력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지금 1년 8개월? 네네, 맞습니다. 네, 1년 8개월. 1년 8개월 전에 영국으로 옮기셨고, 그전에는 한국의 토스증권, 이제 맞습니다. 카카오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셨고, 그다음에 학부 재학 중에는 이제 라인 플러스에서 블록체인 개발자로 일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3번 연속 연세대 출신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고, 제가 연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훨씬 더 연령층이 낮은 게스트를 모시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시간과 공간을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오늘 인터뷰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오리진 스토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 전공은 어떤 거 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네,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했고요. 굉장히 단순한 답이겠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을 제일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언어나 암기 이런 거는 제가 남들에 비해서 두세 배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항상 알고 있었고, 음, 반대로 수학은 제가 뭐 조금만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뭐 노래 들으면서 막 TV 보면서 해도 되는 그런 가장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냥 숫자 계산을 하면 되는 그런 과목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좋아했는지 좋아해서 잘했는지 모를 만큼 좀 좋아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학을 지원할 때 과를 다양하게 지원했는데 그중에 수학과로 제일 좋은 곳에 붙어서 이렇게 수학과로 아, 가게 됐습니다. 수학과 온 친구들도 되게 단순한 친구들이 많아요. 원래는 사실 뭐 졸업하고 뭐 어느 회사, 어느 분야를 가면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학이 좋아서 수학과를 온 친구들이니까 순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고등학교 음, 수학이랑 대학 수학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제 대학 수학을 가니까 숫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증명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저는 되게 고생한 축에 포함돼 있고, 그래도, 네, 수학, 이런 게 진짜 수학이구나라고 제대로 배운 곳이긴 해서, 그렇게, 네, 후회하는 선택은 아니에요. 약간 얘기가 좀 따로새긴 하지만 고교 수학과 대학 수학이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고등학교까지 수학은 그냥 숫자이고, 문제가 음, 주어지면 풀면 되는, 특히, 뭐 서양이랑 외국은 조금 다르겠지만, 한국 수학은 질문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공식이 주어지면 풀면 되는. 저한테는 제가 풀어본 문제는 확실히 잘 푸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한번 다 교과서에 있는 걸 다 풀어봤다. 이러면 당연히 똑같은 게 음, 나오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모르는 거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론들과 이 증명들을 쌓아서 새로운 걸 증명을 해봐라 이러니까 음, 예를 들어 세모를 가르쳐 줬는데 갑자기 뭐 동그라미를 해봐라 뭐 이런 느낌을 굉장히 증명이 정말 그냥 모든 게 증명이에요. 이거를 증명해보고 숫자 음, 하나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이해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안 되는 걸 깨달았고 음, 그래서 수학과 친구들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뭔가 막 무기력증, 우울증 이런 것도 되게 흔하게 보는 음, 선배들 중에서도 절대로 단일 전공하지 마라. 다른 거를 같이 음.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선배도 많았고 좀 고생하긴 했죠, 대학교 때. 약간 내가 좋아해서 전공을 택했는데 이 전공은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인 정글이라는 책이 있고 그 드라마도 TV 쇼도 있거든요. 순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왠지 음악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의. 예,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대학을 다녔던 시점이 언제시죠? 제가 14년도, 네. 14학번이어서 14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때 뭐 대학에서 강의 듣고 이제 수학에서 약간 좌충우돌 하시고 이제 그런 거 외에 어떤 다른 경험이나 뭔가 인상 깊었던 사건 사고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저는 우선은 제가 14학번이니까 그 세월호가 2014년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매일 광화문으로 이렇게 왔다 음, 갔다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추모 행사라든지 또 시위라든지 또 그 뒤에는 또 탄핵 집회,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이 계속 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전에는 그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뭔가 공동체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뭔가 그거를 매주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정치에 그리고 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갖고 또 제 종교적 신념이 갖고 있는 아니면 제 가치관이 갖고 있는 한계 깨닫고 좀 팽창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자기 자신과 속한 사회를 돌아보는 네네. 시기였다. 저는 그때가 2014년에 세월 사건이 발생하고 추모식 뭐 집회 이걸 좀 참석을 하다가 이제 미국 유학 박사역을 가게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한 10년 넘는 시간이 약간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피상적이어서 예,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더 깊이 나눠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뭐 그때 느꼈던 것들 중에, 그러니까 뭐 공동체가 됐든 아니면 뭐 대한 것이 됐든, 아니 너무 깊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때 뭔가, 사실 그런 공동체나 국가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경험을 많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때까지. 뭐, 음,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이 정도 때 빼고는. 네, 근데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추모를 하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같은 감정을 모르는 사람들과 겪으면서 음, 내가 이 국가에 포함되어 있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 이후로 음, 다른 주제들도 계속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뭐 가습기 같은 것들, 음. 이태원 같은 것들, 공항 사고 같은 것들. 그래서 전에는 그냥 뉴스와 먼 사람이었다면 이런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부실 그 안전에 대한 불감 이런 것들이 사실 리더십의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를 지켜보는 20대였다면은 굉장히 큰 상실감과 함께 신뢰가 붕괴되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동시에 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뭔가 연대감을 느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건 이제 또 사회적인 부분이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학과를 가셨으니, 그 순수한 학문은 그 힘들잖아요. 항상 진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에 대한 이제 고민은 어떻게 하셨고, 또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 나가셨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과로 1, 2학년 지날 때쯤에 좀 심한 무기력증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감을 많이 느꼈고요. 사실 음, 수학과 시험이 뭐 시간은 사실 진짜 무제한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보통 한 문제는 한 5개 나와요. 그러니까 음, 5개 한 개도 풀지 못할 때 그럴 땐 음, 정말로 음. 무기력감과 어려움을 느끼. 5개 전체에서 하나도 못 풀 때. 네네. 아, 이거 좀 잔인한 학과구나. 그리고 뭐 시간도 그냥 충분히 써라. 음, 한두 음. 개라도 풀어봐라. 그래서 실제로 정말 한 50명이 있으면 한 두세 명만 90점을 맞고 나머지는 평균이 한 20점 그렇게 돼요. 아, 너무 그- 잔인하다, 이거. 근데 음, 저희 같은 사람들 교수님한테는 아웃라이어인 거죠. 약간 이 음, 90점을 맞은 두세 명, 이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 음, 사람들이 저희들은 음, 노력을 안 한 사람이 되는 게 그런 게 좀 힘들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전공은 계속 기피하게 되고, 근데 교양 수업이랑 다른 과 수업은 또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음,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심리학 수업도 정말 많이 들었고,
음, 외부 강의나 특강이 있으면 그냥 저랑 상관이 있든 없든 항상 그냥 찾아가서 듣는 학생이었어요. 음, 새로운 걸 배우고 이거를 주변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수학은 뭐 제가 새로운 증명을 배웠다고 해서 뭐 주변에 얘기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아, 수학과 친구들끼리는 가능하겠죠. 저희끼리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 그렇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슬프네요, 뭔가. 그래서 그 수학자가 그냥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멋있죠. 네. 그분들은 대단하죠. 음, 뭔가 보통 2학년 때만 돼도 진짜 전공 수업을 좀 몇 개 듣다 보면 아, 내가 수학과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다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사람은 겸손하게 만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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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음, 네, 외부 특강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음, 그때 처음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뭔가 특강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뭔지 모르고 그냥 궁금해서 가서 들었는데 뭐 알고리즘이 미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설명하는 걸 듣고 우선 머리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구나. 그때는 우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수학과 컴퓨터 과학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신 건가요? 네. 그러다가 음, 그때쯤에 삼성전자에서 한참 학생들을 데려다가 코딩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이 수학과 학생들을 좀 모아서 공짜로 공부를 좀 시켜주시더라고요. 음, 제 선배가 혹시 이런 코딩 공부하는 거 관심 없냐 해서 뭐 새로운 건 항상 관심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 그 코딩 멘토를 만나게 됐고 같은 그냥 다른 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거기 센터에서 또 시험을 좀 통과하면 거기 시설도 쓰게 해주고 뭐 1년 넘게 계속 공부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시험에 통과해서 삼성전자에서 제대로 좀 코딩이랑 뭐 알고리즘이랑 이런 것들 공부를 네, 공짜로 잘 받게 됐죠. 그건 적성에 맞으셨어요. 네네. 확실히 뭔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던 느낌이 나더라고요. 뭔가 음, 자기감도 좀 되찾고, 그리고 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음, 것들이 다시 저한테 좀 돌아왔었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이해도가 빨랐고, 아, 이거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아웃풋이 좋구나라고도 음, 음, 이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참 알고리즘이랑 코딩 테스트가 유행을 많이 해서 구글에서 매년 대회 같은 걸 열거든요. 아무나 참석해도 되는. 근데 예를 들어서 상위 몇 퍼센트가 되면은 뭐 구글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나 뭐 어디든 갈 수 있겠다. 음, 이런 기회가 좀 보인 그런 때였죠. 맞아요. 뭐, 여기서 뭐, 예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예전에 구글 데이터 과학자 시험 볼 때, 알고리즘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근데, 구글은 너무 네, 어렵게 돼서 예, 예, 너무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풀면서도, 아,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글은 너무 어려워서 저희 메타 동료들끼리도 아, 네. 구글은 아니야. 막 이렇게. 음. 갑자기 생각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 약간 그 특이했던 게 보통 테크니컬 인터뷰 같은 거 볼 때는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진 않지만 그 실제 데이터를 주고 뭔가 분석을 시키고 이런 게 많았는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적어도 뭔가 통계 방법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든지 근데 구글은 정말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그 약간 그 뭐랄까 그 화이트보드 그런 이기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칠판 주고 거기다가 하는 그런 스타일로. 너무 그냥 어렵더라고요. 개발자 네네. 네, 나는 데이터 과학자 지고 있는데, 아, 이렇게 빡세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시험을 보면서, 아, 이건 떨어졌구나. 제 인생에 그럴 때가, 아니, 뭐, 저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에서 풀면서 떨어졌다는 걸 강하게 신호가 온. 그냥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약간 멘토도 생기시고, 커뮤니티도 생기시고, 그 학교의 그 수학과 내에도 그 비슷한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셨겠네요. 이제 꼭 수학과 배경은 아니더라도. 네네, 맞습니다. 저 때만 해도 아직 다른 과에서 컴퓨터 공학으로 몰려들기 딱 시작한 때였어요. 지금은 음, 엄청 많이 몰리지만 특히 요즘엔 수학과에 좀 빠지고 있는, 좀 빠지고 있는 타입. 다시 빠지긴 하죠. 네, 네. 저 때만 해도 제 동기 중에 한 명, 그리고 선배 중에 한 음, 명, 이렇게만 두 명이 개발자로 취업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음, 먼저 취업한 선배랑 동기한테 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뭐 행사 있으면 같이 따라가고, 음, 그렇게
상태였죠. 또 삼성 거기서 막 강사분들을 엄청 많이 데려오세요. 뭐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도 데려오고 뭐 코딩 국가대표 이런 친구들도 데려오고 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문제도 정말 많이 풀어보고 그랬었죠. 이제 거기 그러면 그 경험을 쌓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인턴십을 라인 플러스에서 하신 건가요? 이제 네. 순차적으로. 사실 삼성 거기 교육센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취업을 위한 거라 딱 음, 취업을 삼성전자용 문제들을 많이 풀거든요. 음, 근데 저는 아직도 수업 그냥 단일 전공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경험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음, 이력서에 쓸 게 별로 없었고, 그래서 프로젝트 경험을 쌓게 도와주시겠다고 거기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그냥 공고를 보다가 라인 플러스에서 뭐 블록체인 엔지니어 뽑는다. 그걸 보고 제가 지원을 하게 돼서 아직 뭔가 기반이 되게 없는 상태였는데 코딩 테스트는 또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고 제가 또 나 수학 잘한다. 논문 이런 거 잘 읽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아, 어필을 해서 어필은. 아, 그렇죠. 그 수학과 내에서 못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부족한 거지. 그렇죠. 수학과를 벗어나면 훨씬 잘하죠. 그래서 음, 네, 음, 첫 인턴을 라인 플러스에서 하게 됐고요. 그때 음, 한참 블록체인이 핫해서 라인 플러스에서도 그 거래소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거래소 음, 만들고 싶어 하는데 막상 그때는 블록체인 엔지니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턴을 좀 많이 뽑아서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저 말고 저 포함해서 5명 정도의 인턴이 한 팀에 들어가서 같이 거래소를 음. 같이 했었어요. 규모가 꽤 크네요. 5명까지 인턴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냥 블록체인 엔지니어를 우리가 직접 키워보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거래소를 그럼 실제로 만들었나요? 라인 네, 플러스에서? 그렇구나. 음, 거래소랑 라인 파이낸스로 좀 넘어가긴 했었는데 거래소를 만들었었고 근데 사실 오래 가진 못했고 어느 정도 지나서 이게 닫긴 닫. 거기서 이제 그 핀테크 관련된 뭔가 업계의 맥락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네, 그때는 네, 우선 핀테크가 라인 파이낸스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이야기하면서 이런 분야가 있구나라고는 파악을 했었고요. 음, 그때는 제가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코드를 처음 읽어봤었어요. 제가 음, 음, 알고리즘 대회 코딩만 하다 보니까 코딩 음, 제가 짠 코딩이 100줄이 넘어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아, 보통 빨리 푸는 그런 게 워낙 중요하다 그 보니 시험이니까요. 네, 네, 이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음,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실무에 들어가니까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음, 그래서 제 사수분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분도 비전공자다 보니까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좀 긴 코드를 읽을 수 있게 음, 됐고 처음으로 비트코인 코드를 쫙 읽었는데 그때 좀 코딩에 반한 것 같아요. 이런 좀 되게 좀 이코시스템 같다? 생태계 같다? 모든 코드들이 음, 좀 음, 풀려서 돌아가는 것들? 또 탈중앙화가 메인이다 보니까 다른 컴퓨터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를 쌓아가고 그리고 뭔가 목적도 되게 맨 처음엔 되게 멋지거든요, 비트코인이. 음, 음. 은행의 탈중앙화를 막고 모두가 주권을 갖고 이렇게 뭐, 이상은 정책을 그렇죠. 인터넷 처음 만들어질 때처럼.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 투기랑 네, 이런 네, 사기 좀, 폰지로 많이 쓰이지만 그때만 네, 해도 이게 원칙도 이거를 현금화하면 안 된다. 현금화하지 음, 말자가 음, 원칙. 음.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그러니까요. 많아 이상은 그랬죠. 하지 못하고 너무 네네. 멋진 걸 만들어내버린 그런 네, 게 아니, 있어요. 뭐, 인터넷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뭐, 학술 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네, 대학들끼리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고, 뭐, 지금은 전혀 다른 이제 상업을 넘어서 온갖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근데 그쵸.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그렇고, 흥미로울 것 같긴 해요. 또 새로운 걸 해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뭔가 금융업계에 관련된 부분도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개발 영역에 어,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필요가 없는. 네네. 뭔가 거래소에서는 그 정도로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음, 각자의 지갑을 만드는 거랑 뭐 암호화 이 정도. 그리고 뭐 음, 음, 송금이랑 거래 기록 남고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됐어서 그때까지는 아직 핀테크까지는 아니고 그냥 블록체인 엔지니어, 그냥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음. 그 정도였습니다. 네, 뭐 거래소니까 딱 거래만 담당하는 그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라인 플러스에서 블록체인 엔지니어 일을 하시고, 그러면 졸업하시기 전인가 아니면 졸업하시고 토스증권에 입사를 하신 건가요? 아, 이게 제가 사실 라인 플러스 지원을 할 때 졸업 예정자들만 지원이 가능한 거였는데 저는 음, 그냥 나 정도면 예정자 아닌가 하고 어, 어, 하고 사실 한 음, 학기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음, 가서 한 학기를 마저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도 뭐 그냥 여기저기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 대학 말고도 뭐 다른 대학 뭐 카이스트부터 서울대까지 그런 취업 게시판이랑 뭐 음, 잡페어 항상 가고 뭐 해외 취업 이런 것도 다 듣고 그래서 그냥 정보를 다 취업하다가 음, 그리고 대기업 공채 이런 것도 시도는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인재들 왜? 이게 진짜 대기업은 네, 그 G사트라 그런가? 뭐 삼성도 그러고 음, 그 시험 음, 포맷이 있는데 네, 사티죠. 네, 네,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 문제 스타일이, 네, 너무 음, 스타일도 많고 이거를 준비하려면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네, 되지 않을 것 같았고 모의 시험도 봤었는데 이걸 근데 또 내가 이 시간을 넣어서 이걸 공부해야 되나?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나? 이런 것도 되게 컸고요. 그러다 음, 보니까 IT 회사들은 그냥 코딩 테스트 보는 게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코딩 테스트만 통과하면 되는 그게 저한테 좀 훨씬 쉬운 쇼컷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음. 막 마침 카카오에서 인턴 공고를 보고 그때 지원을 하게 됐죠. 음. 뭐 사실 그 개발자나 그 엔지니어나 데이터 과학자 이쪽은 테크니컬 인터뷰, 그다음에 비헤이버럴 인터뷰. 그 테크니컬 인터뷰는 그 기술적인 역량, 비헤이버럴 인터뷰는 조직에서 얼마나 잘 적응해서 살아남을 네,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이제 약간 핏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퍼 협상하고 좀 간단한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오퍼 받으신 곳 중에서 토스증권을 택하신 거죠? 처음에는 카카오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 아, 뒤로 카카오가 먼저구나. 카카오에서면 거기서 뭐 하셨어요? 카카오에서는 추천 시스템이라고요. 음, 추천 시스템에 알고리즘. 네, 다시 알고리즘으로 네, 돌아가죠. 네, 네. 추천은 정말 그냥 카카오 앱에 있는 모든 추천을 하는데요. 카카오 앱 말고도 그때 카카오가 멜론도 샀었고 무슨 음, 만화 플랫폼도 있었고요. 다음도 음, 갖고 있고 그래서 음, 다양한 음, 플랫폼 필요한 추천들을 다 했는데 뭐 뉴스 추천을 초반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뭐 음, 만화 추천 아니면은 뭐 음악 추천, 뭐 아티스트 추천 이런 식으로 추천 시스템을 설계해서 다양한 팀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런 느낌의 팀이었어요. 거기서 머신러닝을 하셨겠네요. 네, 네. 기계학습을. 네, 이게 사실 머신러닝은 학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석사하고 어느 음,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을 뽑는데 그 추천팀에서도 이게 막상 사람 뽑기 어려우니까 인턴부터 키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 막상 사회 뽑기 어려워서. 왜 인턴 어려워요? 그 학위를 가지신 분이 그 네. 시장에 부족한 거요? 아니면은 그 핏이 맞는 분을 찾기가 어려운 건지. 저는 핏인 것 같아요. 저도 막상 음, 들어가서 그냥 초반부터 그 인터뷰를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리고 그때는 좀 원칙이 너무 세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 예, 8명 정도가 평가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분야가 네 분야가 있고 뭐 수학이랑 뭐 음, 이런 거 뭐 그런 게 있고 네 분야당 2명이 들어가요. 그럼 음. 8명이 평가자로 나오는데 그 8명이 다 동의를 해야 돼. 아, 절대 다수의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하셨구나. 네. 그리고 뭔가 음, 석사분들은 본인 프로젝트랑 이런 논문 되게 샤프하게 어, 음, 딱 정해진 분야가 있으신데 면접을 볼 음, 때는 기본적인 거랑 브로드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본적인 걸 놓치면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옛날에 공부해가지고. 8명의 동의를 얻긴 좀 어려웠다.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과학자들은 교과서를 항상 집에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다 이렇게 예, 예, 넣었다가 예. 가끔씩 그걸 리프레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면접 볼 때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없으셨나요? 아, 내가 이거 시험 보면, 인터뷰 지금 보면 힘들겠다. 항상 있었죠. 근데 어, 저는 입사한 지 네. 얼마 안 된 사람이었는데도 음, 면접에 음.
수학 쪽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음, 막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막 석사도 있으시고 가끔은 정말 막 박사분들도 지원하시고 그랬거든요. 음,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른 분야를 지원하실 때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음. 많이 적어놓고 뒤에 가서 몰래 공부해놓고 이렇게 했어요. 아, 저거, 저거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블록체인 엔지니어이셨잖아요. 그러면 카카오에 계실 때부터는 본인, 뭐 직함도 그러셨겠지만 나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다. 그쵸. 근데 예, 되게 자신은 되게 없었죠. 왜냐면은 제가 뭐 음, 석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도가 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초반엔 정말 못 알아먹는 게 너무 많았고, 내가 음, 과연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다른 곳에 이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음, 두려움이 음, 항상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실무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모르는 부분을 제가 찾아서 빠르게 채워놓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또 논문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최신 음, 논문이랑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학회도 가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음. 자신감도 올라가고 또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감을 조금씩 잡기 시작했던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전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뭔지 모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 머신러닝을 깊이 설명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뭔가 일과를 설명하신다면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헤드셋 끼고 코딩 하시나 아니면 스쿨링하고 머신러닝은 사실 요즘에는 AI라고 음, 설명하면 다들 쉽게 알아들으시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AI라는 단어를 잘 안 쓰기도 하고요. AI가 되게 오래된 용어지만, 근데 요즘 생각하시는 AI 쪽이 맞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저는 지금 메타에서 제 직군 이름은 ML 제너럴리스트예요. 머신러닝이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이라고 하면 제가 이 문제에 맞는, 예를 들어서 뭐 유저가 좋아할 만한 뭐 영화나 뭐 음악 추천하기라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제가 음, 배웠던 공부했던 이런 AI나 ML들을 이것저것 적용해 보면서 알맞는 걸 찾고 그걸 또 최적화하는 그런 음, 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기반은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음, 빅데이터는 보통 이제 앱이나 이런 IT 회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갖고 계속해서 이거를 학습시키고 숫자를 만들어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패턴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음, 어떤 문제나 아니면 최적화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아니면 보통 회사는 뭐 클릭수로 올려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유저가 좀 더 우리 앱에 오래 머물 수 있게 최적화를 해달라. 음, 이러면 음,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실험을 돌리고 더 좋게 하는 방법은 없나? 뭐 논문도 가끔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네, 뭐 클릭수가 올라가도록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보통 작업입니다. 음. 그쵸. 뭐 광고가 수익의 근원인 회사에서는 클릭이 올라가겠죠. 예, 뭐, 그래서 저는 네, 주변 분들한테 좀 가볍게 소개하면, 네, 어, 당신을 좀 귀찮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광고를 음, 계속 음, 가끔은 좀 스토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스토킹도 하고, 이 음, 사람이 음, 뭘 좋아요 했네,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이제 광고를 또 보여주는 음, 그런, 네, 아, 스토킹은 좀 표현이 과하신 것 같고, 그냥, 취향의 최적화, 취향의 최적화를, 엔지니어링 하는, 좋습니다. 직업이다. 네,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카카오에서 그렇게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의 뭔가 이렇게 눈을 뜨면서, 네. 예, 적성을 발견하고 역량을 개발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직을 하신 거죠. 토스 증권으로. 네네. 그때도 사실 해외에 나가고 싶었는데, 그때 코로나로 또 음, 유럽이 문이 닫힐 때여서, 음, 그럴 바에는 좀 더 규모 작은 데 가서 좀 더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토스로 가게 됐었고요. 그때 또 음. 핀테크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어서, 음. 예전에 주식을 하신 가닥이 있잖아요. 라인 플러스에서 맞아요. 거에서 만든, 예, 예, 이게 멋져 예, 보이기도 하고, 네, 정말로 그런 주식 가격을 예측할 수 없나? 막 이런 네, 예, 궁금증이 예, 그런 걸 좀 음, 해결해보고.
증권으로 옮기게 됐죠. 뭐 월스트리트의 그 소위 얘기하는 퀀트, 네네. 네네, 그런, 거기에 대한 흥미. 거기서도 그래도 그, 잡 타이틀 같지 않나요?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네네. 일하신 거죠. 네,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했고요. 어느 정도 추천을 계속 하면서 또 그때는 역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되게 많고 그때는 비개발자랑 음, 콜라보레이션이 많아서 음, 주식을 이해하는 것, 재무제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음. 유저의 포트폴리오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새로 하고 했었죠. 좀 금융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신, 네네. 금융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고, 아, 주식 가격은 맞출 수 없구나. 이제 이걸 드디어 예, 그쵸. 시장을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게 네, 얼마나 노이즈가 많고, 네, 이론과 가설이 많지만, 실제로 잘 작동하는 건 정말 오래된 로직밖에 없고, 그런 음. 거 많이 깨달았죠. 그리고, 아, 이게 수수료 장사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그거를 더, 아니, 저는 정책을 가르치니까 학생들한테 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그 수수료 뭐, 몇 프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 은행이든 뭐 증권사든 헤지펀드든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로비하는 거 보면 그 수수료 가지고 로비하는 게 굉장히 크다. 근데 그게 볼륨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유가 있다. 그쵸, 그쵸. 그리고 되게 뭔가 돈을 더 벌면 확실히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뭔가 안 좋은 음, 투자를 부추길 수도 있는 네, 그런 느껴서 이게 돈을 벌고자 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분야구나. 되게 위험한 음, 상품도 많이 팔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음, 대출도 더 받게 할 음, 수 음, 그런 음, 를 느껴서 아, 금융을 겪어서 확실히 제 궁금증은 많이 해결됐지만 내가 이거를 평생 하고 이거를 자랑스럽게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약간 대학교 때부터 느끼셨던 그 사회적인 책임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부담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네, 토스증권은 확실히 저한테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게 어, 음, 성장해가는 회사에 다니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음, 카카오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피크를 찍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막, 아, 예전에는 뭐 CEO가 막 아이폰을 막 다 나눠줬대. 아니면 예전에 막 하와이로 같이 여행을 갔대. 막 이런 걸 계속 들어요. 그리고 막 예전에는, 예전에는, 네, 물건 불평이 막 점점 막 쌓이고, 막 전에는 음, 이랬는데 요즘 안 한다더라. 근데 음, 토스증권 음, 가니까 이제 성장을 하니까 계속 같이 지표가 올라가는 걸 보고 보너스가 이제 전사 보너스로 되거든요. 음, 같이 음, 전사 목표를 달성하면 모두가 똑같은 보너스를 퍼센트에 똑같은 보너스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막 행사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정말 같이 성장해가는 기분이 있었고 비개발자들과 일하는 그렇게 같이 일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정말 좋은 동료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만나고 정말 즐겁게 회사 다녔던 것 같아요. 회사 규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이나 아니면 조직의 구성원의 숫자도 꽤 늘었겠어요, 그러면. 정말 음, 많이 늘었고 음, 그때도 뭐 예를 들어서 3층 쓰고 있다고 저 때면 3층 정도 쓰고 있었는데 3층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건물 다 쓰고 있다고도 들었고 아, 그렇구나. 정말 팀도 여러 원래 한 팀이었는데 지금 한 세 팀으로 쪼개지고 음. 숫자가 정말 많이 늘었죠. 아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스증권 그 개별 기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뭔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잘 성장해가지고 일종의 뭔가 업계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좋은 것 네네. 같아요. 네. 산업의 다양화 차원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그 청년층이 진로나 커리어를 생각할 때 갈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는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요. 네네. 정말 그 한동안 새로운 증권 회사가 없었었어요. 그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몇십 년이 된 걸로 기억하고 그 새로운 증권으로 토스증권이 나왔었는데 정말 업계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음, 사람들과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었고 그래서 음. 청년들과 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증권을 혹은 뱅킹을 좀 더 쉽게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저도 토스증권 계속 잘 쓰고 있고, 저희 부모님들도 편하게 쓰고 있고. 네. 좋네요. 본인이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보람이 있죠.
그 이직을 하실 때는 저는 이직을 전혀 반대하지 않는 사람인데 뭐 저도 어떻게 보면 프로 이직 나와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회가 보이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가야죠. 어쨌든 근데 그 이직을 하실 때는 보통 기준이 있나요? 내가 이때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직을 해야겠다. 그게 우선은 그 때가 저한테 그냥 닥쳐오는 것 같아요. 사실 3년을 항상 네, 채워야지, 네. 항상 제 목표이긴 합니다. 3년을 채워야지. 카카오에서도 3년을 좀 가까이 갔는데, 결국 3년은 채우지 못했고요. 토스증권도 음, 거의 됐는데 3년 채우지 못한 게, 그때쯤 되면 뭔가 막 새로운 걸 하고 싶고, 막 다른 음, 게 눈에 들어오고, 지금 하는 일이 조금은 막 지루해지고, 그게 막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음, 고민이기도 했는데, 내 평생 항상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될까 봐. 그래서 확실히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제일 잘할 수 있기도 하지만 좀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좋은 기회들을 찾게 되고 근데 저는 계속 해외에 나가고 싶다라는 그 항상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토스증권에서 어느 정도 일도 적응을 많이 했었고 음. 3년 차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때 좀 본격적으로 이젠 진짜 해외 나가볼 때가 됐다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네, 인터뷰 준비를 많이 시작했었죠. 인터뷰가 길잖아요. 아니 뭐 아주 길진 않지만 그래도 짧진 않은데. 네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막 음, 이 준비 계획을 막 엄청 잘 세웠었어요. 음, 막 음, 만만한 데 지원을 하고 막 마지막에 대기업을 지원하고 막 이런 거를 막 계획을 세우고 포트폴리오 짜셨구나. 금융권 짜빠고요. 근데 현실은 제가 딱 음, 지원을 막 시작했는데 저 아무 데서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인터뷰 기회조차를 안 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요즘에 좀 시장이 안 좋다는 건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 그렇죠. 몰랐는 음, 그냥 대기업이고 뭐고 그냥 다 썼어요. 답변 오는 데를 원해서 막 다 썼고 그때 딱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한 군데는 중간에 연락이 바로 끊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제대로 된 면접 기회를 준 게 메타였어요. 음. 메타가 근데 메타 그때 중에서도 영국 런던.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은 저도 사실 제가 메타도 시험 본 적 있습니다. 제 많이 시험 꽤 오래 갔는데, 제 시험 그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히셨던 분은 넷플릭스로 옮기셨죠. 네, 네, 네. 그 메타가 면접 기회가 다른 회사에 비하면 확실히 더 많긴 한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제가 미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캐나다 아니면 유럽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음, 사실 제가 카카오 다닐 때 런던 메타에서 한번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리크루터 통해 가지고 네, 연락이 온 거. 네. 메타랑 아마존 이런 큰 기업들이 생각보다 한국 개발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있고요. 그 회사에 음, 대한 이해도도 있고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전에는 아마존이 매년 한국에 들어와서 면접을 쫙 보고 한국 개발자들 데려가고 그럴 때도 네. 있어요. 그래서 메타 런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메타 런던 지원해서 그때도 좀 한 두 달 지나고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인터뷰 기간이 좀 길다. 네, 그래서 연락이 진짜 네, 한참 없었어서 이거 네. 어떡하나 할 때 메타에서 다행히 연락이 와서 음. 메타만 판다 해서 메타 인터뷰 준비를 했었죠. 인터뷰 보고 나서 기억이 남는 게 있나요, 지금도? 뭐 이건 참 인상 깊었다. 뭐 좋았던 부분이든지 아니면 안 좋았던 부분이든지. 그때는 음, 진짜 그냥 시험 코딩 테스트를 다 보고 진짜 막 너무 좋아서 막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코딩 테스트는 사실 잘 음, 풀었는지 이제 본인이 좀 알 수 있으니까 음. 제가 다행히 다 풀어봤던 문제가 나왔고 다행이다. 사실 규칙은 아는 문제가 나오면 말을 해줘야 된다가 규칙인데, 음,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정직하시군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네, 다 네, 풀어본 문제가 나와서 네. 어, 잘 풀고, 그때 이제 인사하고 영상 통화 끊고 진짜 막 너무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죠. 근데 한참 기다렸더니. 그 뒤에 또 산들이 있는지 몰랐지만, 네, 네. 그래서 컴퓨터를 다 완벽하게 푼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기쁘고, 뭐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래서 네, 기분이 정말 정말 좋아서 여기저기 연락을 했었죠. 후회는 없으니까.
네네. 네, 떨어뜨려도 네가 후회할 거지, 내가 후회할 건 없다. 그러면 영국이래. 유럽과 캐나다 쪽에 예전에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선호하시는 이유가? 아니요, 제가 사실 초중고는 베이징에서 나오긴 했는데, 음, 음. 해외 살이 경험이 있긴 아, 한데, 베이징하고 유럽과 캐나다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네, 해외 나가고 싶은 게, 음, 뭐 베이징 살이가 있긴 했지만, 근데 또 이건 또 같은 동양 사회니까, 네네, 그냥 캐나다랑 영국, 아니, 런던, 아니지. 유럽을 생각한 거는 미국이 그때 또 트럼프랑 이 언스테이블함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국도 몇 네네, 번 지원을 했었고, 사실 그때 재현님 책 읽고 연락 드렸을 때도 그 네, 국가에 관심이 있어서 비자 쪽 여쭤보려고 질문했었는데, 네, 이미 그 비자가 없는 상태로 지원하면 그냥 바로 그 네, 안 돼. 그렇죠. 쉽지 않죠. 여기에도 이미 사람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너무 언스테이블한 걸 알고 네, 있어. 그리고 저는 좀 더 좀 복지국가에 관심이 많아요. 뭔가 음, 경제 대국과 도시 이런 것보다는 왜 저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음, 저런 복지랑 이런 게 잘 되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보고 싶다. 직접 네, 해보고 싶으신 거죠. 행복한 음, 나라에 살아보고 싶다. 음, 음. 런던이 행복한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도 잠깐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2016년에 브렉시트를 하고 유럽 연합에서 나온 이후 많은 미국을 진통을 겪고 따라가 있는 많은 진통이 있는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에 이제 1년 8개월 계시면서 어떠세요? 확실히 적응이 많이 됐고요. 다양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런던은 특히 그렇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다양한. 특히 회사에서는 영국 사람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 네, 팀에 영국 네. 사람 딱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으로 가셔서 음, 이제 제가 아는 영국인이 거의 없어져. 음. 대부분 인도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중국 친구들 아니면 러시아 친구들 이런 식으로 되어 음,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같이 좀 더 친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미 여기에 이민자로서의 어떤 신분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친해지기도 쉽고, 그리고 확실히 다양성이 많아서 뭐 제가 뭐 눈에 띄거나 아니면 뭐 인종차별을 겪거나 그런 거는 크게 경험하지 못했고요. 근데 런던이 갖고 있는 그런 큰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이벤트랑 행사들 그런 거는 좀 정말 음,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유명한 월드스타는 한국에 와서 공연을 가끔씩 하겠지만 그 음, 정도가 아닌 사람들 아니면은 월드스타라도 다 한국 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런던은 꼭 공연을 네네. 하면 문화도 다양하고 이벤트도 많고 그런 것들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새로운 거 항상 시도해보고 날씨도 음. 사실 여름 날씨가 굉장히 날씨 괜찮으세요? 여름 날씨 정말 좋다 이러다가 겨울을 겪었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해가 해가 안 떠. 그렇죠. 해가 해가 뜨지 않는 나라. 네네. 그리고 음식도 정말 그래서 잘 안 사 먹게 되고 다 요리해 먹게 되고 건강에 좋겠네요. 음, 그래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공원 좋아해요. 공원이 음, 정말 크고 음. 예쁜 공원이 많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공원에 가서 좀 놀고 누워 있고 그러고 있어요. 누워 계세요. 뭔가 수학자스러운. 해가 있을 때 또 해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영국의 그 런던 말고는 뭐 다른 지역은 가보신 곳이 있으세요? 네, 런던에서도 스코틀랜드도 갔었고, 네, 음, 웨일즈도 갔었고, 스코틀랜드가 정말 저는 좋았어요. 하일랜드가 너무 음, 들판이 아름답고, 그냥 그런 호빗 이런 거 왜 쓰게 됐는지 알게 됐고, 들판에 막 호빗이 톨킨이요? 네. 용도 있을 것 같고, 막 음, 이런 음. 배경을 그런 식으로 잡았는지 알 것 같았고, 에던버러도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쁜 곳이었고요. 그렇죠. 음, 웨일즈도 참 좋고, 또 새들이 좀 다양해요. 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영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앵무새가 음. 많고. 다인이 왜 핀치를 좋아했는지 알 것 같은. 그렇죠. 네. 영국. 사실 올해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안 돼가지고 아마 내년쯤 방문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그 유럽 국가들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뭐 영국에서 가는 거 쉬우니까. 네, 여기에 있을 때 확실히 여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리스도 한번 갔다 왔고, 전에도 어딜 갔었나? 네, 최근에 그리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 음. 있었는데, 아, 왜 지중해 바다 하는지 알 것 같고, 왜 여기로 휴양을 오는지도 알 것 같고, 힐링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얘기가 이쪽으로 빠지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도 뭔가 시간상 그 네네. 궁금한 점 한 두세 개 정도 질문하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인더스트리가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 제가 인더스트리 쪽에 이제 완전히 있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목소리가 쉬웠는데 인더스트리에 목이 쉰 건 아니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사실 뭐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코로나 때가 사실 업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채용도 정말 많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왜냐면 사람들이 다 집에서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테크 인더스트리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물론 이 전반적인 그 메인스트림 경제에서는 문제가 많았지만, 네, 최근에 보면 특히 인공지능 이제 등장한 이후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머신러닝도 당연히 인공지능이고 그 전에도 썼지만 요즘 얘기하는 뭐 제너러티브 에이전틱 AI 이런 거 등장한 이후에 그 과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든 아니면 데이터 과학자든 엔트리 포지션을 우리가 계속 뽑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고 아니면 그 뭐 CS나 데이터 과학도 한때는 전공이 정말 붐이었거든요. 한때 스탠포드에서 뭐 네 명 중에 한 명은 CS 전공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레이오프가 정말 많아요. 레이오프가 지난 한 2, 3년 동안 정말 끊임이 없이 레이오프가 일어났고, 저도 회사 있을 때는 한 번 살아남았고, 제 아내도 한 두 번 정도 살아남은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적은 숫자이고, 다들 한 몇 번이 되는지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버티고 있는데, 뭐 어떤 그 해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 아마 느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 계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제 본인에 대해서 생각도 있지만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 들어와서 채용이 되는 파이프라인에 들어와서 앞으로 커리어를 준비해야 되는 그 율리님 같은 커리어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우선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올해 1월부터 다른 건 괜찮은데 엔트로픽의 클로드 쓰기 시작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사실 1월부터 아, 저 메타에서 클로드 쓰나요? 네네 아, 그래요? 클로드를 얘기해도 돼요? 그렇구나. 네네 이게 네네. 클로드랑 이런 네. 기업들이 빅테크에 네. 먼저 풀어요. 빅테크에 네. 먼저 나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어떤 식으로 잘 쓰는지 데이터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도 클로드를 써야 또 메타 안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을 아보카도라고 있는데 또 잘 음, 만들 수가 있고 해서 다 같이 계속 경험을 시켜주는 그렇기 음, 때문에 1월부터 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마 직접 코딩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음. 직접 코딩하면 피드백을 받습니다. 왜 직접 하냐? 정말 그 정도로? 아, 네. 많이 수치가 바뀌었구나. 나오기 네네. 때문에 네네네. AI 기반 코딩 이게 예를 들어서 막 98%가 음, 나왔다 이런 누구야 누가 직접 코딩했어가 돼버리는 거죠. 정말 많이 알겠습니다. 바뀌었고 음, 성도 음, 많이 올라갔고요. 음. 근데 이게 그래서 코딩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좀 안 좋은 시기고 뭔가 그쵸. 직접 만들고 설계하는 분한테 음, 정말 그래서 각자 뭐 즐길 수도 있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워낙 요즘에 변동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이게 회사들도 이 AI 툴을 쓰면서 들어가는 비용, 뭐 토큰 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 들어가는 그 비용과 이런 이 AI 툴을 쓰면서 각자의 개발자들이 올라간 생산성 이거의 음, 비용을 계속 비교하면서 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음, 지금은 뭐 클로드든 뭐든 무제한으로 쓰게 하는 곳들이 아직 좀 있는데 특히 빅테크에서는 그거를 저는 돈이 많으니까. 계산기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게 전에는 그냥 AI 짱이다. 이제 사람들 자르자. 이런 게 좀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씩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음, 될지 잘 몰라요. 저는 지금 토큰 걱정 없이 그냥 막 쓰고 있는데 리밋이 생기면은 또 일하던 방식에 또 차이가 올 거라 또 효율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
조금은 옛날 코딩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게 맞습니다. 음, 그리고 사람을 좀 더, 점점 더 이 사람을 뽑아서, 신규 입사자를 뽑아서 잘 키워서 뭐, 음. 들어야지. 이런 느낌의 회사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고요. 특히 예전에도 많지 않았어요, 사실. 솔직하게 메타나, 얘기하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메타도 네. 뭐 신입이든 말든 뭔가 음, 그냥 새로운 걸 주고 알아서 헤쳐나가면 오케이. 뭐 알아서 음, 잘 못 헤쳐나가면 음, 그냥 음, 이 회사에 좀 잘 맞지 않는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경험을 쌓아야 되고 뭔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어려운 시기가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음, 막 AI를 엄청 잘 쓴다. 아니면 엄청 못 쓴다. 둘 다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레이오프도 정말 요즘에 저도 매년 겪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도 살아남았고 회사 내부에서도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focus on what you can control인데 근데 사실 이거 누구를 위한 말인지 가끔 모르겠어요. 쓰지 그렇죠. 말고 예, 그냥 예. 일해라인지 음, 어, 걱정하지 마인지 멋진 말이긴 하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다들 좀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모티베이션도 안 음, 되고 맞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레이오프 그 직전 그 정해진 날 전날에 퇴사하는 분들도 좀 몇몇 분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냥 네. 나는 예, 알아서 나가겠다. 레이오프는 대규모 정리해고, 혹시 모르시는 네네 분들을 위해서. 뭐, 테크 업계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거의 상식이 된 용어지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미 일하시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대량 해고가 발생해도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제가 성과가 음, 좋았다고 안 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진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게 그냥 회사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이직 준비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되게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음. 사실 네, 저도 뭐 그런 거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네. 제가 그나마 생각하는 거는 네. AI로 다양성이 늘어나기보다는 좀 획일성이 비슷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비슷한 코드를 음, 그냥 설계를 음, 다 비슷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나만의 것을 찾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몇 음, 년 후에 뭐가 어떤 분야가 잘 되고 어떤 회사가 잘 되고 이런 거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맞아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다양한 사람 만나고 다양한 정보가 음, 생기고 음, 그런 커넥팅 더 더츠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네. 걸 찍다 보면은 이게 또 언젠간 이어지니까 또 나만의 것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그냥 우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음, 시작 음, 그러고 네, 나중에 이어지기를 네. 바라는 수 없지 아니면 않나 본인이 이어야죠, 뭐. 그런 생각이 사실은 본인이 이어야죠. 누가 이어주지는 못하니까. 내가 해야 음, 되는 일 중에.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을 수 있다라는 거를, 네, 네, 네. 그렇죠. 그럴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꼭 직선으로 가지 않고 좀 헤매더라도 충분히 이을 네,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구글 메타 인터뷰 봤던 게 사실 뭐 인더스트리 가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 박사 졸업할 시점에 약간 제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고민하는 시점에 네, 네. 그냥 한번 해본 거였습니다. 한 학기 해봤어요. 한 학기 한번 인더스트리 한번 인터뷰도 한번 봐볼까 해서 빅테크를 쭉 다 인터뷰해봤던 거. 근데 인터뷰해본 경험은 좋았습니다. 저 예, 구글 인터뷰 해보고 많이 겸손해진 데이터과를 좀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리즘은 정말 모르겠다. 그러니까 CS 맞아요. 전공을 안 하다 보니 뭐 수학 전공도 아니고 통계는 제가 좀 알거든요. 왜냐면은 그 응용 통계는 그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구조 쪽은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물어볼 줄 몰랐어요. 허들찌는.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것도 역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네네. 지금은 또 오히려 면접 기회 얻는 것부터가 어려우니까 사실 네, 면접 기회도 아, 이 회사가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구나가 되게 잘 네, 느껴지기도 해서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이게 이런 회사한테 어필이 되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네, 좋아. 그렇죠. 기회 네, 되면 항상 지원하시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지원하고 그냥 경험, 연습 겸 면접 많이 봐봐라. 네. 마지막 질문은 사실 여기 질문지에는 없는데요. 네. 제가 들으면서 그 궁금하게 느낀 부분인데, 율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좋은 커리어나 아니면 좋은 그 삶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좋은 커리어, 좋은 삶에 대해서는 요즘 느끼는 건데, 사실 저도 계속 이게 목표가 바뀌기도 하고,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 저한테 다가오는 거는 다른,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이걸 많이 음, 느끼고, 특히 요즘에는 또 AI가 있고, 다들 취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로 인식될 때도 많고요. 사실 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또 되게 심해요. 사실 어느 회사를 가든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또 대부분은 또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좋은 걸 받고 안 좋은 걸 받고 그 팀 안에서 그게 또 쪼개지니까 또 내가 안 좋은 걸 받으면 아, 저 사람이 좋은 걸 받았겠지가 저절로 드는 생각. 내가 꼴등이면 누군가 1등했을 테니. 근데 뭔가 남을 돕는 사람은 모두가 알아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음, 메타처럼 경쟁이 엄청 심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굉장히 바빠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성장을 도와주고 혹시나 좀 이 사람이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다 이러면 더 음, 도와주고 좋은 프로젝트를 주고 음, 그런 친구들이 있고 사실 그게 메타 생존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는. 근데 주변 비효율적이니까. 그게 뭐 실제 평가에 음, 막 잘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주변 네네. 사람들은 그거를 기억하고, 음, 고마워하고 다 알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본다면, 아, 정말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또 음, 사람 한 명 있는 게 그 팀의 결과에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음, 잡히지는 뭐 수치로 잡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그 팀은 굉장히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음, 저도 되게 생존하려고 하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기억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어, 저도 이 좀 각박하고 이 좀 스트레스랑 이 눌려지는 이 상황에서도 나만 보지 말고 좀 더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으면 돕고 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좋은 이런 수치를 받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메타가 어떻게 업적 평가하는지. 페이스북과 비슷하게. 네. 네. 그래서 음, 길게 보고 좋은 네. 사람이 되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근데 그게 뭐 약간만 그 구현을 하자면 그 한국에서 저희 선배들이 얘기하시는 무슨 상명하복이나 뭐 조직을 위해 희생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좋은 동료가 되라 이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